인문학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연역법과 귀납법, 디덕션과 인덕션에 대해서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디덕션, 연역법에 대해서 했죠. 이번 시간에는 인덕션, 귀납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사실 인덕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2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저희가 초점에 둔 거는 연역적 논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귀납법에 대한 강의는 3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한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연역과 귀납은 이게 논증에 대한 겁니다. 여기 빨간 별표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서술문 또는 명제가 연역적, 귀납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센텐스가, 어떤 문장이 귀납적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논증, 그 전체의 논증이 디덕티브하다, 인덕티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논증이란 화자 또는 글쓴이가 참인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논리적 추론 방법을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증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내용이 있는 글, 내용이 있는 연설 그런 것은 그 안에 다 논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존재하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전제들이 존재합니다. 논증을 필 때 2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역적으로 그렇게 추리를 해서 논증을 피는 방법, 나머지는 귀납적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존재합니다. 연역적인 방법이라는 것은요, 전제들이 결론을 끌어내는 방식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이 얘기는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도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학적 논리적 추론이고요. 철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에서도 이러한 수학적 논리 추론인 연역적 논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귀납, 인덕션이라는 것은요.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induce라고 해서요. 그것을 그냥 유도를 해내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유도분만이라는 것을 영어로 induced delivery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나오는 것을 유도는 할 수 있되 직접 끄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와 같이 전제들이 이렇기 때문에 결론이 유도가 되어진다. 이 정도까지지 전제가 이렇기 때문에 꼭 그 결론이 참이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인덕션 또는 인덕티브 로직 또는 인덕티브 아규먼트라고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덕티브 아규먼트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과학적인 논리 추론입니다. 여기서 제가 과학이라는 것은 수학을 제외한 과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썼죠. It is called scientific logical inference. So the conclusion is probably or likely true.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덕션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논리 추론의 방법인데 그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반드시 참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참일 가능성만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The conclusion is probably라고 썼죠. 제가 possibly 이렇게 안 썼잖아요. Conclusion is possibly true 그러면 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이고 probably true 그러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probability 그럼 그게 확률이죠. likely 그러면 그럴 것 같은. 그래서 결국은 영어로 the conclusion of inductive argument is probably or likely true. 그러면 이게 한국말로는 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a good inductive argument is considered strong or forceful. 앞의 영상에서 디덕션을 공부할 때 good deductive argument는 sound한 argument라고 그랬죠. 그 sound라는 것은 타당한 argument, 그죠? 잘된 연역적 논증은. 그런데 귀납법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가 않습니다. 타당한 귀납적 논증이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항상 this inductive argument is strong or forceful.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좀 직역으로 하자면 strong은 강하다. 그리고 forceful은 비슷한 말이죠. 힘세다 이런 말이죠. 이걸 이제 의역을 해야겠죠. 그래서 의역을 하자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신빙성 있다 이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빙성이라는 말이 한국어에서 믿어서 근거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정도나 성질, 이게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참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결론을 믿어서 근거나 증거 정도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그러면 7가지의 인덕티브 아르규먼트가 있는데요. 요걸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첫째는 확률과 통계에 의한 일반화, 둘째는 패턴에 의한 예측, 세 번째는 인과관계에 의한 논증, 네 번째는 가설과 실험에 의한 논증, 다섯 번째는 가설과 관찰에 의한 논증, 여섯 번째는 권위에 의한 논증, 일곱 번째는 유추에 의한 논증.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세 가지 일반화, generalization과 예측, prediction, 그리고 인과관계에 의한 논증, causal argument,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른 모든 나머지 종류의 귀납법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귀납적 아르규먼트의 종류입니다. 요거를 명심하시고요. 처음 generalization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논리학 교과서에서는 Hurley나 Cope나 그냥 generalization 이렇게만 딱 써 있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무엇을 근거로 generalization 하는지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자세히 쓴 겁니다. Generalization from probability or statistics. 일반화를 시키긴 하는데 확률과 통계에 의한 일반화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하얀색으로 좀 구분이 되도록 논증의 종류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 처음에 프레미스가 하나인 논증이죠. 이 사람의 결론은 이 공원에는 하얀 백조가 10마리가 산다 이거죠. 근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지난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이 공원에 와서 백조를 세봤는데 10마리의 하얀 백조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 공원에 하얀 백조 10마리가 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 결론이 반드시 참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런 결론을 내린 거는 수요일날 와서 본 24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수요일날 와서 보고 그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하지만 가능성상 공원의 백조의 수와 종류를 요일마다 바꾼다. 그런 공원을 본 적이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확률상 10마리 하얀 백조를 봤으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70%의 유권자들이 김복동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보통 투표하기 전에 그 폴이라 그러죠. 그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70%의 유권자들이 김복동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될 확률이 높다. 이 투표에 대한 예비투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설문조사가 틀릴 수도 있죠. 사실 5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설문조사에서 힐러리가 이긴다고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물론 그 케이스는 이렇게 70%의 지지율은 없었죠. 하지만 제 포인트는 설문조사는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틀릴 수 있는 설문조사에 의존을 해서 일반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김복동 후보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논증이죠. 이런 것을 귀납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내 회사 동료인 이복동 씨는 전화 통화를 끝낼 때 먼저 전화를 끊지 않고 항상 기다린다. 이게 이 사람의 습관이겠죠. 그리고 에티켓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복동 씨는 항상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상 이번 통화에서도 이복동 씨는 전화를 먼저 끊지 않고 기다릴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죠. 이복동 씨가 바빠가지고 전화를 먼저 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은 항상 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여태까지 통계에 의하면 이복동 씨는 항상 그랬으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통화에서도 이복동 씨는 전화를 먼저 끊지 않고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학자들이 물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분자 구조를 확인해 보니 H2O로
되어 있었다. 2 하이드로젠이랑 1 옥시전으로 되어 있었다 이거죠. 그런 고로 물은 H2O의 분자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왜 일반화가 되고 이게 왜 귀납법이 되느냐. 왜냐하면요. 물이 H2O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는 밖에 나와서 물을 떠다가 체크를 해보니까 H2O인 분자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전제가 매번 물을 채취를 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H2O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의미가 미래에도 반드시 이렇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절대적인 보장. 그런 보장이 없죠. 근데 이게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왜 보장이 없나? 당연히 여태까지 물을 찍어보니까 H2O니까 내일도 그럴 거라고 보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로직은 사실은 틀린 로직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죠? 여태까지 물이 H2O라고 해서 내일 그럴 수 있는 보장이 어딨죠? 정확히 얘기하면 해보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냥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인류가 현미경이라는 것을 발견해낸 이후로 과학자들이 물을 집어다가 실험을 한 지가 몇백 년이 됐죠. 몇백 년 동안에 찍어보니까 H2O로 여태까지 나오고 있는 거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H2O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찍어본 게 아니죠. 극히 일부를 찍어본 거죠, 사실. 이 세상의 물의 분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거기서 사실은 인류가 찍어본 물은 0.1%도 안 되는 물을 찍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샘플을 가지고 지구상의 모든 물은 H2O의 분자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일반화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식의 논리가 바로 귀납이라는 인덕션이라는 거고요. 그냥 유도를 해내는 거죠. 여기서는 유도 과정이 일반화의 과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학의 기본이죠. 수학을 제외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기본입니다. 이제 또 다른 예를 볼 텐데요. 계속 보다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패턴에 의한 예측. 제가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도 이제 논리학 교과서에서는 그냥 prediction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그러면 prediction이라고 그러면 한국말로 예측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in the future something's gonna happen. 내가 predict를 하잖아요. 그럼 다 인덕션인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자세히 썼습니다. 패턴에 의한 예측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prediction이 아니라 predictions based on patterns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패턴에 의한 예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첫 번째 예를 보시면 나는 매일 아침 트레드밀에서 3마일씩 뛴다. 이거 러닝머신 있죠? 그게 이제 트레드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근데 한국말로도 이렇게 제가 쓰는 걸 한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트레드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트레드밀에서 3마일을 뛴다. 그런데 그제와 어제 트레드밀에서 밤에 뛸 때 아침에 뛴 게 아니라 밤에 뛴 겁니다. 근데 밤에 뛸 때 2마일이 지나자 다리에 쥐가 났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밤에 뛰면 2마일 지나서 쥐가 날 것이기에 아침에 뛰기로 했다. 이게 이제 프레딕션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오늘 밤에 뛰면 2마일 지나서 쥐가 틀림없이 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그 예측의 근거가 뭐냐면요. 이틀간 낮에 안 뛰고 밤에 뛰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어제와 그제 그런 패턴이 발견이 된 거잖아요. 이 패턴이라는 말은 한국어 사전에서는 문양, 모양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영어에서 패턴이라는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반복되는 모양 또는 형식을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모양이 아니고요. 항상 반복이 되는 모양, 반복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패턴이라 그러면 그거를 항상 벽지에 있는 어떤 그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도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행동, 그런 것도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predictions based on patterns를 그냥 한국말로 패턴에 의한 예측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가 그런 예였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이게 과연 잘된 귀납인가? 이 전제에서 얘기할 때 어제와 그제 두 번의 패턴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달 동안 그랬다. 30일 동안.
그럼 잘된 논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는 스트롱하지가 않고 위크하다. 한말로 하면 신빙성이 없다. 신빙성이 없는 인덕티브 논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논증을 보겠습니다. 지난 4일 동안 날씨가 아주 좋았다. 그러므로 오늘도 날씨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잘된 논증인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전제가 좀 더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은 가을 같은 경우는 4일 동안 날씨가 좋았다. 그게 전제 1이고 전제 2에 지금은 가을이다. 그러면은 내일 날씨가 좋다고 예측하는 것이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죠. 하지만 날씨가 들쑥날쑥한 늦여름이다. 막 비가 갑자기 오고 이런. 그러면 이게 별로 좋은 논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논증을 한번 보죠. 지난 2달 동안 까마귀가 3번 우는 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 집에 접시가 깨졌다. 그러므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도 까마귀가 3번 울면 접시가 깨질 것이다. 요건 되게 신비스러운 논증이죠. 그런데 신비스럽든지 아니든지 간에 패턴이 발견이 됐잖아요. 지난 2달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많이 그랬다. 그건 나와있지가 않죠. 그 횟수가 많을수록 더 좋은 논증이 되겠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괜찮은 논증이에요. 신빙성 있는 귀납적 논증입니다. 제가 이 예를 들면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예언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prediction이 아니고 이게 prophecy가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반적인 경우에 prophecy라는 예언이라는 거는 그 패턴이 없는 예측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패턴이 존재하면 그거는 예언이 아니라 예측이라고 합니다. predictions.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에는 이성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경우에 그 반복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인 이성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언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까마귀가 3번을 딱 울면 우리 집 접시가 깨졌다. 이게 왜 그런가를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하지만 여기서는 뭐가 어떻게 됐던 간에 까마귀가 3번 울어서 접시가 깨진 게 2달 동안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까마귀가 3번을 울면 또 접시가 깨질 거라는 그 예측은 괜찮은 예측이고 잘된 논증입니다. 아셨죠? 그럼 다음을 보겠습니다. 겨울에 목도리로 코를 가르지 않으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많다. 이건 보통 이제 엄마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번 겨울에도 목도리로 코를 가르지 않으면 너 감기 걸릴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사이언티픽하지 않고 신비로운 얘기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게 과학학술지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제목이 엄마들이 옳았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감기라는 것은 감기균,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건데 이 균이 전달을 할 때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히 소아인 경우 코의 온도가 낮으면 감기 바이러스가 코를 통해서 침투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역시 맞았다. 100년 만에 실험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바로 위에 까마귀 3번 우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집 앞에 까마귀가 3번을 울면 우리 집에 접시가 깨졌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살고 있는 2마리 까마귀는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한 번 울 때 3번 딱 우는 까마귀가 살고 있어요. 그건 뭐 까마귀 마음이죠.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침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보통 2번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번 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 집 앞에 사는 까마귀는 꼭 3번 울어요. 그 2마리 까마귀가. 그런데 기압이 갑자기 떨어질 때 까마귀는 그걸 더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에 운다. 그리고 기압이 갑자기 떨어질 때 잘 살펴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 다 접시를 깨는 겁니다. 근데 애들은 자연과 좀 가깝다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들이 부르부르부르 이렇게
입으로 그러면은 비 온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애들은 그게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이 갑자기 기압이 떨어질 때는 놀라가지고 뭐 접시를 떨어뜨렸다. 뭐 이런 게 설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 설명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냥 제가 한번 과학 소설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는 미신이라고 생각했고 그 Old Wives' Tale이라 그래가지고 영화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근거 없이 믿는 그런 얘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이제 겨울에 목도리로 코를 안 가리면 감기에 걸린다. 이런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는요. 어떠한 패턴에 의존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것.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것이 귀납 논증의 한 종류이고 그 전제들이 탄탄할 때 스트롱하다, 아주 신빙성이 있는 그런 논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죠. 여지껏 살아오면서 매일 아침에 태양이 떴다. 그런 거로 내일 아침에도 태양이 뜰 것이다. 예, 이거는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증입니다. 이건 18세기 철학자인 스코티시 필로소퍼인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이걸 왜 했냐? 18세기에는 논리학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발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휴은 요 논증을 피면서 예로 들면서 주장하려는 게 뭐냐면 이 전제가 반드시 결론으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의 철학계에서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 전에 태양이 맨날 떴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내일도 뜰 거다. 이렇게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능성인 면에서 높다는 거지. 이 논증이 디덕션, 연역 논증에서 얘기하는 거와 같이 그렇게 항상 참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디덕션을 공부할 때 categorical syllogism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categorical syllogism이 디덕션의 한 종류라고 했죠. 모든 인간은, all human은 죽는다, D라고 하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런 거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거는 전제가 참일 때, 그렇죠, 참이죠. 모든 인간은 죽고 소크라테스 인간이고, 그죠? 그럴 때 결론은 100% 항상 참일 수밖에 없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데이비드 휴은 요거랑 비교를 해본 거예요. 지금 이 논증은 여태까지 아침에 태양이 떴기 때문에 예측하기를 결론적으로 내일도 태양이 뜰 거다 랑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예, 휴이 맞았죠. 그래서 이 당시 18세기에는 이러한 휴메의 견해가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휴메의 철학적인 업적이 서양 철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휴메의 견해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 세 번째 귀납 논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인과관계에 의한 논증입니다. 영어로 causal argument라고 하는데요. 또는 argument from causation. 그래서 causation이라는 것은 cause and effect. 그래서 cause는 원인이죠. 그리고 effect는 결과. 그래서 한국말로는 인과 그럽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에 의한 논증. 이것도 귀납법의 기본인데요. 이 첫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채점한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랬는데 제니퍼가 자신의 시험지를 받자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니퍼는 성적을 잘 받았을 것이다. 예, 이걸 보면요. 원인과 결과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제니퍼가 시험지를 받고 미소를 지은 이유는 그 원인은 성적을 잘 받았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결론이 항상 진리인가요? 100% 언제나 교수님께서 채점한 시험지를 나눠줬는데 학생이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그 학생은 항상 성적을 잘 받는 건가요?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성적을 잘 못 받았는데 웃기는 말을 써서 줬다든지 아니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일이지만 교수님이랑 학생이랑 사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니퍼가 미소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적을 그렇게 잘 받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항상 참은 아니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겁니다. 교수 학생 데이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컬처 자체가 소송 컬처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동안에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데이트를 했다. 사귀고 있다.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해고한다고 방침을 정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버드도 들어갑니다. 두 번째 보시면 어제 물을 냉동실에 넣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오늘 얼음을 꺼낼 것이다. 그럼 제가 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그래요. 요건 프리딕션이 아니냐, 예측이 아니냐. 근데 요 자체로 보면 요건 프리딕션에 의한 논증이 아니라 인과관계에 의한 논증입니다. 왜냐하면 프리딕션은 앞에 제가 설명했듯이 패턴에 근거를 한 프리딕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1에 냉동실에 물을 넣었더니 그 다음 날은 물이 얼어 있다. 그런 거로 어제 냉동실에 물을 넣어놨기 때문에 오늘 열면 얼음이 돼 있을 거다. 이렇게 논증을 바꾸면 요거는 프레딕션이죠. 왜냐하면 이 P1에 패턴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요거는 다르죠. 어제 물을 냉동실에 넣었다. 그러므로 오늘 얼음을 꺼낼 것이다. 이거는 이 논증을 표현한 방식이 인과관계에 의한 논증, causal argument라 이겁니다. 아셨죠? 오늘은 확률과 통계에 의한 일반화, 패턴에 의한 예측, 인과관계에 의한 논증 요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설과 실험에 의한 논증, 가설과 관찰에 의한 논증, 권위에 의한 논증, 유추에 의한 논증 요 네 가지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 할 요 네 가지는 오늘 공부한 요 세 가지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문학에 관해 답을 원하시는 질문이 있다면 댓글 말고 이메일 lifeacademylearn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